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라이브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치과를 가야 하는데 이 치과는 우리에게 참 많은 선택과 또 고민을 하게 하는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치과 치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준비해 왔는데요. 불안보다는 정보성으로 여러분께 다가가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 미소치과, 미소하나치과에 나와 있는데요. 정상기의 구강방송국의 또 주인이시기도 하죠. 이 시간 정상기 원장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2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서울미소치과에도 특별한 근황 같은 거는 없으실까요? 네, 별 일이 없는 게 치과에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평소랑 같이 열심히 저도 진료하고 요즘 있습니다. 진료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네. 네. 자, 치과를 하게 되면은 좀 많은 분들이 가긴 가야 된다는 거를 알긴 하지만 맞아요. 좀 이제 어떤 치료를 하게 될지 그리고 네. 또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또 고통은 어떤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맞아요. 좀 다른 병원들에 비해 유독 치과 하면 좀 많은 고민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또 삼아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 흥미로운 주제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늘 이 방송을 좀 주목해 주시면은 지혜롭게 좀 치과 이용하는데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을까요? 네, 치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네. 그리고 최대한 치과를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오늘 많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께 드릴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특별히 또 PPT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제가 슬쩍 봤을 때 또 캡처 포인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치과를 선택하실 때 또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을지 좀 지혜로운 선택을 원하신다면 오늘 방송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시간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별, 나이, 또 지금 받고 계신 진료 아니면 고민되시는 부분들, 복용하시는 약 등이 있으시다면 상세히 남겨주시면 또 답변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따라 길 따라간다님께서도 분위기가 굉장히 화사해서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따뜻한 마음으로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PPT 자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저희가 치과 내원이 어려운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선 공포심이 가장 크죠. 여기 맞아요. 보시면은 그림을 보면은 우리 5만 가지 생각이 들죠. 치과를 이제 가야 되는데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내가 모르던 어떤 충치나 아니면 네. 더 큰 어떤 치료해야 될 무언가가 있지 맞아, 않을까? 맞아. 이런 공포심이 일단은 크게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비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사실 치과의 문턱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보험 진료가 이제 저렴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보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큰 치료들은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간이 또 많이 걸리는 게 치과의 특징이죠. 그래서 한 번에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굉장히 많고 여러 번 내원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음번에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길 때 오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치아를 방치를 하게 되면은 상태가 악화되고 네. 그러면은 또 공포심이 더 커지고, 커지고 비용도 더 늘고, 올라가고 시간도 더 그런 오래 거, 걸리고 그죠. 그래서 또 더 내원이 어려워지고 그게 또 방치가 되고 그럼 상태가 더 악화되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 공포심은 저희가 지금 오늘 할 주제는 아니고 이 비용에 관해서 좀 많은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선 우리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요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검진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예방을 잘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죠. 그래서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나 이제 예방에 실패하였을 때는 그때는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대한의 비용을 줄이고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네.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내 상태를 일단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당장 치료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거는 조금 경과를 관찰해도 되는 건지 또 보존을 위해서 이거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좀 예뻐지기 위해서 치아의 그런 심미를 위해서 심미적인 만족을 위해서 치료를 하는 건지 그런 니즈도 잘 스스로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 그래서 치료할 게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특히 오랜만에 병원에 내원을 하면은 한두 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꺼번에 다 받기가 어렵다면 네. 나에게 중요한 부위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의료진과 잘 상담을 해서 순위를 정해놓고 차근차근히 진료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일단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 상태를 잘 이해를 했으면은 두 번째로는 치료 옵션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건 병원에 따라서 좀 옵션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한데 어쨌든 한 치아를 치료한다 하더라도 그 치아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나한테 가장 맞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를 이제 고민해서 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 옵션을 선택할 때는 우리가 그 치료에 해당하는 비용, 어떤 치료는 조금 비싸고 어떤 치료는 조금 저렴하고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치료는 또 유지 기간이 조금 더 길 수 있고 어떤 치료는 조금 더 일찍 탈락하거나 망가질 가능성이 있는 치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치료 가능성, 어떤 치료는 확실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치료는 추후에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치료를 또 해야 되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치료도 있습니다. 그런 치료들이 반드시 뭐 비싼 치료라도 좋다거나 저렴한 거는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나는 내가 가진 시간과 경제력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고려해서 치료 옵션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떤 병원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정기 검진과 예방이 사실 치과 부분은 더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맞죠. 그게 제일 시간과 돈을 줄이는 방법인데 네. 그러면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가 정기 검진일까요? 저희는 보통은 6개월에 한 번 정도를 한 번. 추천드리고 있고 네. 내가 시간이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바쁜 학생이라든지 혹은 간혹 제가 검진을 했을 때 이분은 정말로 관리를 잘 하시고 리스크가 현저히 낮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그냥 1년에 한 번씩만 오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좀 관리가 안 되시거나 위험도가 크고 또 치료를 당장에 하진 않지만은 언제든지 충치가 커지거나 해서 치료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들은 3개월마다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진짜 필요한 치료는 어떤 건가를 좀 잘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예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 증상이 없이 진행되는 치주염, 우리가 잇몸병 혹은 뭐 풍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징이 좀 증상이 없어요. 물론 좀 예민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증상을 잘 알아채긴 합니다. 피가 많이 난다거나 평소보다 양치를 했을 때 피가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 뭐 욱신하거나 무거운 느낌이 든다거나 간질간질거리는 느낌이 든다거나 그런 증상을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 이제 그렇게 예민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일상생활이 너무 바쁘시거나 그런 분들은 미처 신경을 못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는 치주염이 있다 이런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발치 후에 뭐 방치되어 있는 부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뽑았는데 그 뽑은 부위가 뭐 나중에 뭐 임플란트를 하면 되겠지 하고 그냥 이제 조금 무신경하게 그대로 몇 년 동안 방치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꼭 치료가 필요한. 약간 필수인. 네. 네. 왜냐하면 치료를 늦출수록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짜 필요한 치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은 6개월, 1년 뒤에 어떻게 되나요? 네. 치주염 같은 경우는 6개월, 1년 뒤에 당연히 치주염이 더 진행되면서 잇몸뼈가 흡수되고 그렇게 되면 치아의 수명이
확연하게 줄어들 수 있겠죠. 그리고 추후에 임플란트를 하거나 할 때도 훨씬 더 불리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로는 발치 후에 방치되어 있는 부위가 주변의 치아들을 굉장히 이제 불리하게 만듭니다. 주변에 있는 치아들이 발치되어 있는 빈 공간으로 쓰러진다거나 네. 또 발치 부위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인 경우에는, 비어 있는 부위가 여러 군데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치아들이 그만큼 더 힘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치아가, 우리 사람이 사랑니를 제외하고는 28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한 5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뭐 나머지 23개가 그 28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 나머지가 더 과도한 부담을 받게 되고 더 빨리 망가지는, 가속화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발치가 된 부위는 반드시 메꿔 넣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진짜로 필요한 치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래쪽에 보면은 씹는 면에 검게 보이는 충치, 또 떼운 재료 주변으로 검게 보이는 변색, 변색. 예, 그 다음에 일부가 깨진 치아, 또 오래된 크라운, 네. 이런 것들은 조금 경계 부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치료해야 된다기보다는 조금 더 검진을 면밀하게 해서 네. 당장에 해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조금 관찰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특히 충치 같은 경우에는 정지된 우식이라고 해서 특히 나이가 조금 드신 경우에는 성인이 되고 나서는 충치가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씹는 면이나 이런 쪽은 관리를 하기가 좀 용이한 편이에요. 네. 양치질도 잘 할 수 있는 부위고, 그래서 스스로 이제 우리 치아에는 방어 기전이 있어요. 충치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 상아질이나 상아세간이 막히면서 충치 세균이 더 안쪽으로, 그러니까 신경 쪽으로 침범하지 못하게끔 네. 방어 기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어 기전이 잘 작동을 한다면 충치는 더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검게 보인다고 다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떼운 재료 주변으로도 검게 보이는 면색, 그 떼운 재료 주변에 이제 미세한 이제 틈이 있거나 우리가 네. 그것을 이제 미세 누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레진 같은 경우에 시간이 오래되면은 미세한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변색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원칙은 변색이 있거나 하면 틈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제거하고 새로 하는 게 더 좋긴 합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내가 지금 당장에 이거를 할 형편이 안 된다라고 네. 한다면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뒤로 밀릴 수도 있는 거죠. 또 특히 증상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경과 관찰을 하면은 1년, 2년, 3년이 지나도 그냥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일부가 깨진 치아 마찬가지인데, 일부가 깨졌다고 해서 꼭 그 치아에 신경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조금 거칠거칠한 면이 생기죠. 깨지게 네. 되면 그런 부분만 살짝 매끈하게 다듬는다든지 하는 것으로 그냥 마무리를 하고 특별한 증상 없으면 그대로 쓰시는 것도 충분히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된 크라운, 환자분들이 간혹 이 크라운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교체를 해야 하나요? 저는 교체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증상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 굳이 교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체를 왜 하시려고 하나요? 라고 일단 여쭤보는 편인데, 현재한 문제가 보이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서 이제 크라운에 구멍이 뚫려 있다든지 네. 아니면은 변색이 너무 심해서 안쪽에 우식이 의심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잘 사용하고 있는 크라운을 구태여 뜯어내고 새로 고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위의 내용 같은 경우는 좀 신속하게 좀 그렇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아래는 상황에 따라 조금 맞습니다. 너무 우선순위로 당장 해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치료 옵션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합리적인 치료 옵션인가를 너무 한번 궁금하죠.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이제 치료 옵션은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 한 번에 확실한 치료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좀 중복된 치료를 하더라도 일단은 최소한의 치료만 그냥 해볼 것인가.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예전에 저희가 이제 라이브 방송 때 했던 그런 주제 중에 하나인데, 시린치아에서 뿌리 부분이 좀 파여 있어요. 네. 그럴 때 이제 거기를 메꾸는 재료를 어떤 걸로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보험되는 재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비급여지만 조금 레진이라고 해서 단단한 재료도 있다라고 네. 한다면은
그 중에 어떤 재료를 선택할 것인가는 사실은 의료진의 선택도 있지만 환자분의 경제 사정이나 시간이나 여러 가지 요소를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레진이나 이런 걸로 한다면 한 번에 확실하게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거의 떨어질 확률이 높지 않은데, 근데 이제 보험되는 재료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잘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치료를 어떤 분한테는 이제 보험되는 재료를 해도 네. 자기는 이제 그 부분이 떨어져도 나중에 다시 하겠다. 혹은 떨어지면은 그때 뭐 더 단단한 재료를 하겠다. 왜냐하면 보험되는 재료라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어째 확률적인 거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거지 반드시란 건 아니죠. 네. 네. 그 다음에 뭐 신경치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확실하게 하려면은 증상이 조금 있으면 그냥 바로 신경치료를 해버리는 거죠. 하고 그냥 크라운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확실한 치료가 될 수 있지만은 네. 신경을 조금 이제 보존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크라운을 씌우는 거죠. 그냥 크라운을 씌우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신경을 살리는 건 좋지만 네. 나중에 그런 경우에 신경에 좀 지연 반응으로 나중에 신경이 조금 아파지거나 실해지는 경우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크라운을 다시 또 뜯어내야 해야 되죠. 되는, 예. 그죠. 그러면 또 중복적인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는 그냥 신경치료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신경치료는 조금 미뤄두고 우선은 크라운을 해볼 것인가. 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옵션인 거죠. 그런 옵션을 받았을 때 내 상황에 맞게 나는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난 한 방에 끝내야 돼. 아니면 나는 시간은 많아. 그러니까는 뭐 2번, 3번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네. 그냥 조금 최소한의 치료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선제적으로 치료할 것인가 아니면 관찰할 후에 치료할 것인가 비슷한 얘기기도 하죠.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신경치료 같은 것도 네. 선제적으로 그냥 치료를 해버릴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관찰을 더 해볼 것인가. 네, 우식 같은 경우도 이게 정지된 우식인지 아니면 진행이 되는 우식인지 사실 그게 어떤 우리가 조직 검사처럼 떼내서 딱 그래서 이건 암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충치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요즘 기술들로 기법들이 발전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의료진의 판단에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조금 애매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선제적으로 이걸 치료를 할 것인가 네. 아니면은 관찰을 할 것인가. 만약에 전기 내원을 굉장히 나는 잘할 수 있다. 네. 그러면은 관찰을 해도 괜찮겠지만 내가 뭐 해외를 나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나는 병원에 자주 올 형편이 안 돼. 그런 네. 경우에는 조금 위험하면은 그냥 치료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치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최대한의 기능적인 치료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비용 대비 우리 기능을 봤을 때 비용도 낮고 기능도 최대 이런 네. 거는 사실 물건을 봐도 그런 건 잘 없죠. 없죠. 네. 어렵죠. 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기능에 만족하고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것인가 아니면은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조금 더 기능적인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떼울 수가 있고 크라운을 할 수가 있다고 했을 때 네. 만약에 크라운을 하면 조금 더 튼튼하고 안전하고 치아 모양도 우리가 예쁘게 잡을 수가 있는데 떼우는 걸로는 크라운만큼의 어떤 미적인 것이라든지 내구성이라든 것이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네. 경우에는 그러면 나는 떼울 것인가 아니면은 크라운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치료 옵션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그런 옵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것은 우선 나이입니다. 나이.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우식에 대한 리스크가 다르고 이렇게 어린 친구들은 충치가 잘 진행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네. 같은 범위, 같은 정도의 깊이로 보인다 하더라도 어린 친구들은 가급적이면은 작을 때 조그만하더라도 아주 작더라도 그냥 치료를 빨리. 하는 것. 네. 선제적으로 충치 같은 경우는.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게 아마 당장에 생긴 건 아닐 거고 벌써 몇 년 전에 생긴 충치인데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6개월이나 1년 뒤에 한 번 더 검진을 해보고 진행이 되면 그때 하자. 물론 그렇게 했을 때 간혹 진행이 확 빨리 되는 경우도 확률적으로 낮지만 있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도 사실은 조금 감수해야 될 부분이기는 네. 하죠. 그 다음에 식습관. 내가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예를 들어서
차에 금이 가 있어요. 네. 금이 가 있으면 치료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증상이 없어요. 아무 증상이 없는데 그러면은 그것을 치료를 해야 될까요? 금이 간 치아는 보통 크라운을 내서 치료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내가 딱딱한 걸 좋아하고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조금 선제적으로 그냥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네. 들어가는 게 나을 수가 있고요. 내가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고 내가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당장에 크라운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상태로 증상이 계속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네. 지켜볼 수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또 지켜볼 수 있겠죠. 이런 건 중요한 이제 요인이 되는 거죠. 식습관. 그 다음에 경제력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경제력에 따라서 내가 조금 뭐 비싼 치료를 할 것인가 네. 아니면 조금 가성비가 좋은 치료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검진 주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주 올 수 있느냐 아니면 자주 못 오느냐에 따라서 치료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환자분들이 개개인의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어떤 치료가 최고 좋은 치료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게 그건 환자분 각자의 상황에 맞게 맞춰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은 환자분과 이제 상담을 충분히 하면서 네. 최대한 합리적인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이제 하는 게 사실 의료진의 어떤 몫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지혜로운 치과 이용법도 이제 이 말씀해주신 기준으로 좀 충분한 상담을 해서 나에게 좀 그렇죠. 적합한 거를 네, 일단 그래서 선택하는 게 네 중요하겠네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나이가 이렇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이제 치과에 들어갔을 때 네. 원장님의 상담을 하게 되면 그에 맞는 적절한 질문들도 할 수 있을 거고 그죠, 내가 그죠. 그런 정보들을 의료진에게 전해줄 수도 있겠죠. 저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요. 네. 저는 검진을 자주 오기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 저는 시간보다는 돈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혹은 저는 돈보다는 시간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은 조금 더 개인적으로 더 합리적인 그런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죠. 상담도 수월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기준이 세워진 다음에 맞습니다. 서로에게. 네. 자, 그럼 치료 전에 좀 볼 수 있는 질문들을 준비해 주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께서 어떤 질문들을 하시면 좋을까 한번 오.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제 저도 환자분들이 질문하는 게 저는 좋아요, 사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환자분들이 내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소리고 네.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환자분이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배우려는 의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하, 그죠, 그러니까 그죠. 환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셔야 저희도 설명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추후에 오해가 생길 여지도 훨씬 줄어들고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가요? 이런 것들. 우선순위를 나 혼자 판단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가 가장 불편해서 왔는데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나는 여기가 아파서 왔는데 혹은 근데 네. 알고 보니 여기가 이제 치주점이 훨씬 더 심하고 증상은 없는데 여기가 더 지금 급하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질문을 통해서 혹시 더 급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이제 치료를 안 했을 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위는 긴급성.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여쭤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 보시면 치료를 안 하면은 3개월 혹은 1년 뒤에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충치 같은 경우에 당장 치료 안 해도 조금 더 커지는 거에 불과한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발치해놓고 방치된 부위가 네. 뭐 1년, 2년 지나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크리티컬하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게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하게 치료를 해야 되냐 질문하시면 좋고 그럼 다른 치료 옵션은 없나요? 뭔가 이제 의료진이 제공하는 치료 옵션이 뭐 너무 적다. 한 가지 옵션만 제안해 주신다. 그러면은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보험 되는 없을까요? 재료로 때울 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쉬워야 한다고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냥 때우는 걸로는 안 되나요? 단지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추후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이제 소통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통증이나 불편이 없으면 지켜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궁금하죠. 네, 내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이렇게 소견을 들었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아무 불편한 게 없는데 네. 지켜볼 수 있는지 혹은 지켜본다면 얼마까지 지켜봐도 괜찮은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쭤보는 것도 필요하죠. 그다음에 치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본인이 알고 계셔야 되고 특히 이제 치료 범위가 이제 여러 군데인 경우 네. 한두 군데가 아니고 충치가 이제 여러 군데가 너무 많이 발생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위들을
전체적으로 다 본인이 어디까지 치료를 하고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청하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료의 종류. 그러니까 재료의 종류라는 말은 이제 나아가서 이제 치료의 방법, 치료의 종류죠. 치료의 종류에 따라서 비용이 어떻게 차이가 발생하고 그게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것도 알고 계시면 좋죠. 그래서 비싼 치료는 사실 다 비싼 이유가 있는 거고 좀 저렴한 거는 저렴한 이유가 있죠. 그게 단지 재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따가 비용 구조에서 다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장비나 최신 장비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제 뭐 홍보를 한다거나 했을 때 그러면 그 장비가 실질적으로 어떤 원리로 인해서 이제 좋은지 그게 지금 제 케이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조금 알고 가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인데 재치료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치료를 이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데 근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결과는 두고 봐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없는지 다시 치료를 할 수는 있는 건지 이거는 치료했는데 안 되면은 뽑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치료해서 안 됐을 때 다시 한 번 더 치료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미리 알고 가시면 좋고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을 의료진이 미리 다 고지를 해주면 좋은데 사실 바쁘다 보면은 일일이 다 고지를 못한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주시면 좋은 거죠. 사후 관리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의료진이 다 고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만약에 그런 고지를 못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거는 사후 관리를 해야 되고 뭐가 안 좋은지 어떻게 하면은 이게 빨리 탈락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비싼 치과 비용을 줄이는 거의 핵심은 그냥 단순히 싼 치료를 이제 찾는 게 아니라 내 상태에 맞는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를 세워서 차근차근히 차례대로 진행을 하는 게 치과 비용을 당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한번 캡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병원에 갈 때 이제 뭐 이것저것 여쭤봐야지 근데 또 생각이 안 나고 나왔을 때 그거 여쭤봤었는데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또 치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여러분들의 뭐 시간적인 거나 비용적인 거나 종류가 또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질문들을 좀 염두에 두고 가시면 더 수월하게 좀 상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볼까요? 자, 조금 요거는 예민할 수 있는 주제긴 한데 병원의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일반적인 얘기를 일단은 좀 적어봤어요. 그래서 좋은 의원의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제 우선은 어떤 진단을 했으면 그 진단의 근거가 되는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충치가 있으면은 구강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 충치 사진을 찍어서 이제 충치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뭐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드린다든지 뭐 대부분의 병원에서 아마 하고 있을 거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치료 옵션을 여러 개를 주는 거죠. 한 가지 옵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있는 옵션을 두세 개를 주고 그것을 이제 의료진이 단독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이 본인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끔 어떤 권한을 주는 것도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얘기지만 필수인 것과 선택도 이제 나누어 주는 거죠. 꼭 해야 되는 것과 이거는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은 신호이고요. 그 다음에 치료 범위 단계 이런 것들을 증거로 사실 남기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제 치료 범위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미리 계획서를 잘 써서 남겨두지 않으면은 많은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범위가 환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뭐 커진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까지를 얘기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남겨서 전달해 주시는지 그 다음에 뭐 당연한 얘기지만 위생이나 감염 관리에 철저한지 그 다음에 스태프의 안내가 직원들이 이제 일관성 있는 어떤 시스템 아래에서 같은 응대를 해주는지 어떤 직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직원은 다르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질문을 불편하지 않는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언제든지 하실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게 좋은 병원의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궁금한 게 있는지 항상 먼저 여쭤보고 그런 것들이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뿅뿅 조심 신호입니다. 네.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뭐 근거 자료를 없이 특별히 근거 자료 없이 무조건 해야 된다. 조금 선택을 강요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옵션이 없군요. 옵션도 없고 그런 것을 조금 이제 반복적으로. 근데 간혹 이제 저도 강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꼭 해야 돼. 네, 근데 이거 한번 네, 정말 해야 되는 경우에 되게 뭐 어떻게 보면 강요처럼 보일 수 있는 네. 그렇게 강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강요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환자분 입장에서는. 네. 근데 어쨌든 가끔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일에 이제 처음 내원을 했는데 네. 당일에 바로 치료를 받기를 너무 강요한다든지 오늘 결정을 꼭 내리시는 게 좋다는 식으로 네. 유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이 계속 바뀌는 거. 그다음에 계획도 계속 너무 자주 바뀌는 거. 분명 이거 한다 그런 했는데. 것들.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신호이고요. 그다음에 뭐 예상되는 예후를 또 얘기를 잘 정하게 하지 않는 거죠. 아, 네.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정도까지는 정상적인 반응이다라는 것들을 잘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은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바로 치료만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장비나 치료법에 대한 너무 이제 지나친 홍보, 같은 것들도 사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신호일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치과의 선택 기준은 물론 가격도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가격이 아니라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시스템으로 여기서 이제 상담을 하고, 네. 그다음에 기록을 해두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되게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가까운 치과. 네. 맞아요. 네, 저는 사실 멀리서 오시는 환자분들 그렇게 반기지는 않습니다. 아. 네, 좀 부담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은 환자분 입장에서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오셔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치과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 예기치 못한 또 내원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웬만하면은 가까운 치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치과의 비용 구조는 단지 우리가 이제 결국 그래서 이제 싼 치료만 찾으면 안 되는 이유기도 한데 네. 그 난이도나 이런 것에서 난이도가 일단 중요하고요. 그래서 치료가 어려우면은 어려운 만큼 당연히 비용이 비싸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재료나 장비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는 시간과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시간과 과정이 오래 걸리는 진료는 비용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치과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대부분은 결국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재료나 뭐 많은 사업들이 그렇겠지만 재료나 장비의 비중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인 노동력 그리고 에너지, 투자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비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치료의 시간과 과정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그 치료의 비용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투자할수록 치료 결과가 좋아지고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진료 비용이 너무 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만큼 퀄리티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너무 싼 치료를 찾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후 관리, 그 다음에 보증을 어디까지 해주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네. 임플란트까지만 하면 끝. 이제 나는 더 이상 관리는 해주지 않는다. 그런 병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 너무나 저렴한 이제 가격으로 이제 환자분들께 홍보하고 하는 병원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변에 예를 들어서 그 병원에서 하신 다른 환자분이 있다면 후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채널을 통해서 그런 사후 관리나 보증에 대한 부분을 잘 알아보셔야 된다. 그런 것들이 그 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비용 구조를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왜 비싼지 싼지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큰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비용이 뭐 치과 같은 경우에는 몇 백만 원, 네. 심지어는 1,000만 원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한 병원에서만 상담을 받는 게 아니라 몇 군데를 가셔서 당연히
다른 원장님의 의견도 들어보는 것, 그리고 네. 다른 계획도 한번 참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설명이 잘 납득이 안 되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다른 병원도 한번 가보시는 게 좋고, 뭐 엑스레이를 한번 찍었다면 그런 것들을 요청하셔서 네. 다른 병원에 갈 때는 좀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찍어뒀던 네. 엑스레이를.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네. 그리고 이제 예후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만약에 임플란트가 어렵다고 하는 병원이 있으면은 그러면 성공할 확률은 얼마고 실패할 확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대략적으로.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는 이게 어렵고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떤 병원에 가니 된다, 오. 괜찮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큰 케이스일수록 여러 병원에서 이제 상담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넘어갈까요? 네. 네. 치료 결과가 그래서 좋아지는 이제 엑스레이. 네, 이제 환자분들께서 이제 어떤 마인드로 조금 의료진을 대하면은 조금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네. 결과가 좋아질지, 왜냐하면 환자의 목도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상담이 혼자 이제 의료진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환자분과 둘이 쌍방으로 하는 거잖아요. 티키타카처럼. 그래서 네, 그렇죠.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그 협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네. 정보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공개해 주실수록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다 좋은 옵션,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나의 위험 요인도, 예를 들어서 나는 저는 딱딱한 거 씹는 거 좋아해요. 이런 거 저는 그런 거 먹어야 돼요. 오징어 포기 못해요, 이런 거. 포기 못해요. 뭐 그런 것들 있죠. 내가 조금 저는 잘 때 좀 이갈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를 약물 습관이 있는 있어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잘 공개해 주실수록 거기에 맞는 치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에게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시간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전 돈이 중요해요. 네, 이런 저는 거죠. 그런 것들, 내가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진료 시간을 잘 지켜주시는 것도 또 중요한데, 왜냐하면 사실 이제 한국 대부분의 치과가 그럴 건데, 치과의 특성상 환자를 어느 정도 환자는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진료 시간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치료를 하고 또 다음 환자를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능숙하게 그런 것들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시간이 밀리기도 하고 네. 치료가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치료 시간이 있지만 그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간이 조금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치과는. 그래서 사실은 의료진도 열심히 지켜야 되긴 하지만 환자분들께서 진료 시간을 잘 지켜주시는 것, 그리고 대기가 조금 길어진다 하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 그런 것들이 좋은 진료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후 관리, 사후 관리 의료진이 이제 주의사항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 그런 것들을 잘 지켜주시는 것, 술 드시지 않고 담배 피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수술하고 나서 이런 것들 지켜주실 준비가 되셔야 되고, 다음에 의구심이 생길 수 있어요. 요곡해야 돼요. 이거 해야 뭐, 되는 게 네, 맞아요. 아무리 이제 이 병원에서 오래 진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뭔가 네. 조금 이상하게 조금 오늘은 다르다 뭔가 했을 때 의구심이 생기면은 그런 의구심을 계속 품고 있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은 바로 얘기해서 생각을 정리해서 이런 것 때문에 원장님 뭔가 불안하다.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과정을 좀 설명해 달라. 네. 해서 바로 그런 것들은 해결하고 가는 게 의료진 입장에서도 보다 좋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구심을 가진 환자분에게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환자가 또 컴플레인을 하면 어떡하지 해서 최소한의 진료만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의구심을 내가 드러내기보다는 네. 생기면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게끔 질문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불편감, 통증 참지 말고 바로 표현해 주셔야지, 그런 거를 막 참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지고 나서 이때까지 사실 참고 있었어요 하면은 사실은 그 중간에 저희가 이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을 더 키워서 문제를 놓칠 수 있겠네요. 문제를 키워서 이제 해결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불편감이 생기거나 하시면은 물론 하루 이틀 정도 기다려 볼 수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도 의료진이 미리 고지를 하죠. 한 2, 3일은 불편할 수 있다든지 얼마 이상 불편함 얘기해라든지 고지를 하는데 참지 마시고 바로 얘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더 환자분들 입장에서 준비해주신 방송인 것 같아요. 이제 네. 지혜롭게 좀 치과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현실적인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셔서 저는 좀 깨달은 게 치과 진료를 가기 전에 이런 지문 리스트를 좀 머릿속에 가져가면 좀 비교하면서 또 옵션을 나에게 맞춤형으로서 선택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더 많은 좀 고퀄리티의 질문을 던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들이 올라와서 남는 한 10분간 또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원장님 50대 초반입니다. 몇 년 전에 치아를 하나 뽑고 나서 무서운 마음에 치료를 계속 미뤄왔는데요. 최근 들어 그쪽 잇몸이 아프고 씹는 것도 많이 불편해서 임플란트 상담을 받았는데 뼈 이식을 꼭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이 뼈 이식 없이 임플란트가 아예 안 되는 건지 또 뼈 이식을 하게 되면 이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마 뼈 이식을 해야 된다고 상담을 받았다면 뼈 이식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오늘 했던 내용처럼 네. 이제 세컨드 오피니언, 이제 다른 이제 병원에서 상담을 네. 한 번 더 받아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두세 군데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모두 다 뼈 이식을 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그것은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뭐 한두 군데에서는 뼈 이식을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안 해도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 의견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뼈 이식을 해야 되는 상태라면은 뼈 이식은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뼈 이식을 없이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이제 임플란트가 뼈 바깥으로 노출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은 임플란트의 수명에 영향을 주게 되고 나중에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결국 임플란트도 또 뽑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뼈 이식을 꼭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원장님은 제 생각에는 단 한 건데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뼈 이식을 하게 되면은 통증은 사실 뼈 이식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리고 어떤 부위에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뼈 이식을 할 때 이제 잇몸을 절개를 많이 해야 될 수 있는데 네. 잇몸을 절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통증이 조금 더 있을 수 있고 붓기도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해뜰날이 돈다네님께서는 5일 전부터 이와 잇몸이 아파서 오늘 치과에 갔는데요. CT를 찍고 보니 이는 괜찮은데 잇몸이 부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합니다. 찬물 마실 때 통증은 없고 딱딱한 거 씹을 때 통증이 느껴지는데요. CT 사진에서 이가 문제 없어서 의사 선생님이 안쪽이 잇몸 눈으로 보시더니 잇몸이 부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일단 스케일링만 했고 다시 2주 후에 잇몸 염증 치료를 해야 한다 하는데 3번 더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잇몸 염증 3군데라고 염증 생기고 해서 굳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또 양치를 앞으로 잘하고 이 염증 자연 치료는 안 되는 건지 스케일링 할 때마다 피와 통증이 느껴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마 그 세 군데라는 부위는 우리가 잇몸 치료를 하면 보통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다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특정 부위만 잇몸이 안 좋으면 그 부위만 하기도 합니다만은 보통 이제 잇몸이 안 좋은 분들은 전체가 안 좋지 어떤 부위만 안 좋고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 군데가 안 좋다고 얘기를 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안 좋고 여기 안 좋고 여기 안 좋고 하니까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더 한다. 혹은 오늘 여기 했으니까 여기 해서 3번 더 오시는 경우라든지,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 일단 생각을 하는데요. 잇몸 치료는 해서 그렇게 나쁜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잇몸 치료는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보험이 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진료입니다. 그래서 잇몸 치료는 가급적이면은 받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어서 치과에서 말하는 이 크라운 치료와 신경 치료의 차이는 좀 어떤 건가요? 크라운 치료는 우리가 치아의 구조를 쉽게 말하면 보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치아가 너무 많이 깨졌다거나 충치가 너무 커서 치아를 너무 많이 삭제를 했다거나 그럴 때 그 원상 복구를 시켜야 되죠. 치아를 깎은 만큼. 근데 그 복구를 하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떼우는 방법, 구멍이 남고 이렇게 단순 메꾸는 방법이 있고, 너무 범위가 넓으면 그냥 메꾸는 걸로는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바깥쪽을 이제 덮어 씌워주는 거죠. 이제 그런 치료를 우리가 크라운이라고 하고, 이제 신경 치료는 치아 속에 있는 신경을
제거하는 치료를 신경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신경치료를 크라운 치료를 할 때 신경치료를 아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좀 세트처럼 생각을 하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크라운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럼 신경치료도 꼭 해야 되나요? 신경치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크라운을 한다고 해서 신경치료를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신경에 문제가 생길 만큼 충치가 깊거나 증상이 예를 들어서 신경이 아픈 증상이 있으면 그럴 때 신경치료를 하는 거고, 사실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는 반드시 크라운 치료는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크라운만 할 수는 있으나 신경치료만 하고 크라운을 안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치료 하게 되면 크라운은 좀 필수다. 그럴 거의 확률이 높다. 그럴 확률이 높다. 예. 네. 자, 허스키님이 안녕하세요. 치과 영상들을 좀 자주 보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다시 보기 하시고 주변에 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병도님께서 안녕하세요. 제주 서울미소치과 정상기 원장님과 우리의 건강지킴이 송예은 아나운서님, 구장모 PD님, 네, 대학병원 외래진료 끝나고 인사드린다. 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두고등등님이 신경치료를 하셨대요. 오히려 치료 전보다 더 아픈 느낌이 드는데 혹시 이게 신경치료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런 건지? 신경치료 후에 통증 때문에 아플 땐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신경치료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치료이기는 합니다. 네. 수루 통증이 종종 생길 수 있고요. 그렇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경치료란 신경을 제거하는 거다. 뿌리 속에 들어있는 신경을 잘라서 제거를 하는 건데 얼마나 아플까요? 네. 사실 마취를 하고 하기 때문에 치료 과정이 아픈 건 없지만 네. 마취가 풀리고 나면 그 신경을 잘라낸 부위는 분명히 트라우마를 입은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부위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런 증상이 크게 나타나는 분도 있고 전혀 증상이 없는 분도 있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치료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보시고 증상이 점점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계속 통증이 똑같이 있다. 네. 2주, 한 달이 지났는데도 증상이 전혀 차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진단을 다시 받아보셔야 될 겁니다. 네. 네. 아이고, 고생이십니다. 자, 허스키님이 왼쪽 아래 제1대구치 뿌리 쪽에 뼈가 녹아있고 신경치료를 하지 않은 크라운인데요. 이 신경치료를 하고 임시 크라운 상황에서 뼈가 생성되는지를 볼까요? 치주 판막술 그리고 GTR일까요? 질문이 조금 어려워 보이네요. 왼쪽 아래 대구치, 되게 전문적인 용어를 쓰고 계십니다. 뿌리 쪽이 녹아 있고, 이제 뿌리 주변에 치근단염이라고 해서 뿌리 주변의 염증 때문에 뼈가 조금 녹아 있을 걸로 보이고, 신경치료를 하지 않은 크라운인데 신경치료를 하고 임시 크라운 상태에서 뼈가 생긴지를 볼까요? 보겠다는 건가요? 이제 보통 그 치근단염이 있으면은 신경치료를 해야 됩니다. 신경이 괴사되거나 신경을 통해서 세균이 들어가거나 그런 이유들 때문에 치근단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하고 나면은 낫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우선을 하는데, 그 상태에서 신경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그 치근단염이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인이 되는 물질이나, 예를 들어 신경이 괴사돼서 생긴 거라면 신경 자체가 원인인 거죠. 그럼 신경을 제거하고 회복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증상이 없어지는지, 또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그 녹아있던 뼈 부위가 차올라 있는지,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좀 걸려요. 특히 엑스레이상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려면 2달에서 3달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뼈가 차고 있다, 아니면 차도가 없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임시 크라운을 한 상태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이유는 안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낫는 경우에는 굳이 크라운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 낫는 거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크라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단은 임시 크라운을 해놓는 거죠. 치주 판막술, GTR 조직유도 재생술, 이제 뼈 이식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조직유도 재생술은 뼈 이식이랑은 좀 다를 수 있고요. 그 잇몸의 살이 우리가 전문 용어로 어태치드 징지바, 아니면 무버블 징지바 이렇게 해서 가동 조직이 있고 잇몸이 딱
단단하게 붙어 있는 조직이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직은 잇몸이 단단하게 붙어 있는 조직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건 단단한 조직이 필요한데 그런 조직이 없을 때 그런 조직을 조금 더 늘려줄 수 있게끔 이제 잇몸을 조금 성형한다. 쉽게 말하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방송을 마무리할 시점이 됐는데 좀 빠르게 한번 달려볼게요. 앞니 사이에 까맣게 충치가 생겼는데 시간이 지나니 까만 곳에 구멍이 좀 났는데요. 아주 작은데도 지금 치료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번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충치 중에 위험한 게 치아 사이에 생기는 충치입니다. 왜냐하면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제 씹는 면이나 이런 쪽은 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세척이 잘 되죠. 네. 그렇지만 치아 사이 부분 한번 껴 있으면은 그게 내가 치실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잘 빠지지가 않죠. 그래서 치아 사이 부분 충치는 특히나 지켜보기보다는 치료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거기다가 구멍까지 났다고 하셨죠. 네, 구멍이 있냐 없냐도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까맣게 변색만 되어 있는지 실제로 구멍까지 났는지 구멍이 난 경우에는 그쪽으로 계속 음식물이 껴 있고 빠지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양치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가끔은 붓고 욱신거리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치주 질환 초기 증상인지 좀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태에서 스케일링만으로 좀 괜찮아질까요? 네, 지금 상태에서 스케일링만 한다면은 물론 잇몸 피가 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괜찮아질 수 있는데 만약에 잇몸 뼈가 많이 이미 꺼져서 이제 뿌리가 드러나 있다든지 혹은 잇몸과 뿌리 사이에 빈 공간이 많이 생겨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잇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것은 지금 주신 정보로만은 알 수가 없고요.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스케일링 말고 또 꼬박꼬박 좀 챙겨서 음. 검진을 좀 관리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의 치료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스케일링 그리고 스케일링, 검진. 검진.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제 추천을 드리자면 불소 도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불소 도포를 보통 소아들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성인들도 이제 특히 시린 증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스케일링을 하면서 스케일링 후에 시린 증상 완화하기 위해서 불소를 좀 도포한다든지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불소도포. 네. 어린이만이 아니라 성인도. 네, 그리고 이제 치아 사이 같은 경우에 나이가 드시면 잇몸이 꺼지고 치아 사이 공간이 많이 생기게 되죠. 네.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 안 되면 그런 부위가 또 썩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위는 정기적으로 불소를 뭐 6개월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발라주시고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또 정상기의 구강방송국 서울미소치과 정상기 원장님과 함께 좀 지혜로운 치과 이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캐쳐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았죠. 여러분들 치과 진료를 앞두고 계시다면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한번 염두해 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치과 진료를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장님과는 저희 매달 한 번씩 방송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서울미소치과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정상기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